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본론 쓰기까지 했어요. 95페이지에. 그쵸? 95페이지 피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결론 쓰기, 결론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여러분들 책 페이지 95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이요. 결론이란 글의 종착점이자 본론에서 전개한 논의를 총정리하는 부분이다. 보통 우리가 결론을 쓸 때 결론을 내서 이야기하는 거는 보통 이제 본론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쫙 요약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독자에게 각인시켜주는 부분이 결론이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서 전개한 이야기들을 딱 총정리해서 간략하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결론. 그래서 글에 대한 강한 인상과 여러분 책 기억을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본론이 보통 이제 길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것을 쫙 읽고 난 독자에게 본론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요약해주고 정리해주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부분이 결론. 그래서 그 아래 줄에 보면 글의 주제를 요약, 정리, 강조하는 방식으로 결말을 짓는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그럼 이런 결론을 쓸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죠. 첫째,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본론의 핵심 내용이 합당한 내용이어야 한다. 당연히 결론이란 건 본론에서 이야기되어진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독자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론에서 이야기한 또는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이런 것들이 본론에서 빠지거나 또는 서론이나 본론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 내용,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독자가 이거는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결론에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한 내용이어야 한다. 앞서 설명할 때 잠깐 언급했지만 서론이나 본론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간략하게지만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고 거기에 없는 다른 어떤 엉뚱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한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갑작스럽게 끝맺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은 열심히 썼어, 너무 힘들어, 결론은 그냥 대충 어떤 본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이어서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본론의 이야기를 연결하지 않고 끊어버리면서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결론이라는 거는 본론에서 한 내용을 독자에게 인식시켜주는, 각인시켜주는 내용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독자의 기억에 남도록, 그러니까 내가 본론에서 한 또는 서론에서 한 이야기가 독자의 머릿속에 남도록 인상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책에는 없지만 보통 결론을 쓴다 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론이나 본론에서 했던 내용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 정리해서 확인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본론에서 한 이야기를 요약하는 거에 집착해서 결론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결론이 좀 더 잘 쓴 결론이 되려면 서론에서 또는 본론에서 한 내용을 요약하면서 그 내용에서 한 발짝 조금 더 나아가는 내용을 첨부시키면 좋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에서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독자에게 확인시켜 준다고 해서 요약하게 너무 집중하지는 말아라. 그리고 좀 전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가능하면 본론에서 자신이 주장한 바를 강화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어떤 대안이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내용이면 더 좋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우리 왜 서론에서도 너무 상투적인 내용으로 시작하지는 말자, 끝맺음을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처럼 결론도 마찬가지. 결론 서두에 너무 상투적인 표현은 되도록이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뭐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뭐뭐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뭐뭐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고찰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상투적인 좀 지루한 고전적인 표현은 쓰지 말고, 그 다음 전체 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글 전체의 5분의 1. 우리 왜 서론에서도 서론이 글 전체의 5분의 1, 즉 20% 정도의 분량이면 좋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결론도 그 정도의 분량이면 좋아요. 너무 길거나 너무 짧거나 하면 그만큼의 어떤 단점이 생기겠죠. 그 다음 서론과 본론의 내용과 어울리는 결론의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쓴다. 서론, 본론 잘 써놓고 결론에서 엉뚱한 소리 하지 않도록. 글은 전체적인 맥락, 글을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맥락이 통하는 글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으로 독자에게 뚜렷한 인상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건 뭐 서론도 그렇고 본론도 그렇고 결론도 그렇고 다 적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 다음 의문문의 형태로 끝나지 않는다. 결론을 이러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뭐뭐 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뭐뭐이지 않을까? 뭐뭐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의문문 형태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해야 한다, 바람직하다, 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나의 의견을 개진하는, 나의 의견을 독자에게 좀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의 문장으로 끝맺음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독자에게 어떤 선택을 준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결론을 끝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본론을 단순히, 여기서는 단순이라는 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본론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진술은 피한다. 그러니까 결론이 본론에서 했던 어떤 이야기들을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해서 그 본론을 단순히 되풀이하는, 본론에서 했던 얘기를 그냥 요약하는 것으로만 결론을 끝내서는 안 되고 좀 더 나아가는 내용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결론들을 쓰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 책 페이지 95페이지로 다시 되돌아가 보신다면 첫 번째는 본론의 내용을 요약한다. 보통 우리가 결론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죠. 그래서 95페이지 보시면 서론에서 제시한 문제와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결론에서 요약 정리한 후 글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정석이죠. 그렇죠? 가장 정석적인 3단 구성의 글쓰기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요약을 하실 때에는 보통 우리가 단락 쓰기를 하며, 단락 쓰기를 이제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단락이라는 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앞서서 이렇게 들어가는 하나의 내용을 가진 문단을 단락이라 그러는데, 이 단락에는 보통 소주제문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단락은 소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결론을 이야기할 때, 요약하기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은 본론에 있는 단락의 이 소주제문들을 그냥 다 바탕으로 하셔서 요약을 하시면 가장 좋아요. 왜? 각 단락마다의 중요한 내용은 그 각 단락을 이루는 소주제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주제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중요한 것은 그냥 반복이 되지 않도록
그 문장을 그대로 복사하게 해서 결론에서 집어넣는 게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반복되지 않도록 서술 방식과 문장의 표현을 달리해서 본론에서 제시를 하시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흔히 앞에서 다룬 내용을 요약하면, 뭐 앞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면 라는 말로 보통 결론이 시작하죠. 여러분들 책 95페이지에 있는 예문을 보셔도 첫 번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실태와 과제를 요약하여 말하면 다음과 같다 라는 식으로 결론에서 앞에서 얘기한 실태와 과제를 내가 요약해서 결론에서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쓰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책 페이지 96페이지 재현이나 전망 제시. 그러니까 보통은 본론의 내용을 요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나의 어떤 새로운 의견이나 또는 거기서 비롯해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본다 라는 식으로 어떤 방향이나 전망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끝내면 아주 좋은 결론이죠. 보통 논문이나 이런 걸 쓸 때도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시면 가장 좋기는 하죠. 그래서 재현이나 전망 제시, 여러분들 책 페이지 96페이지요.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 후 이를 종합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재현이나 전망을 덧붙여 마무리하면 글이 좀 더 심도 있는, 좀 더 잘 쓴 글 같은 느낌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죠. 여러분들 거기에 첫 번째 예를 보면 두 번째 줄에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해서 키워지는 것임을 주장했다. 이 주장했다라는 말은 본론에서 이미 내가 논리적 근거를 대서 이러이러해서 이러는 거다 라고 주장을 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이라는 식으로 결론에서 내가 본론에서 주장한 거에 덧붙여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나는 이렇게 예측한다 라는 식으로 전망을 덧붙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결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제기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라는 자기 의견을 결론을 내리면서 제언을 한다. 그래서 보통은 뭐뭐를 하기 위해서는 이래 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 하자. 등과 같이 이 글을 읽는 독자의 어떤 생각을 바꿔서 나의 의견에 공감하고 동의해서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행동을 바꿔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독자에게 내가 이렇게 주장한 대로 한다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다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압력을 주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은 그래서 본론 내용 요약과 재언이나 전망 제시가 보통은 합쳐지면 좋은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 다음 여러분들 책 페이지요. 97페이지.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인상적인 표현을 활용한 강조. 이거는 어떤 기법적인 문제라고 보실 수 있는데 첫 번째 줄, 97페이지 첫 번째 줄 볼게요. 본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비유나 또는 인상적인 표현으로 마무리하는 방식. 이거는 좀 더 나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죠? 비유나 인상적인 표현을 쓰시면 당연히 독자들은 더 강하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유적 표현이나 또는 알려진 명제를 이용해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책 페이지 97페이지에 보시면 불은
예를 볼게요. 불은 모아 놓아야 합세하여 불길을 이루지 흩어 놓으면 맥이 없다. 불씨가 있어서 어느 정도의 양이 일정한 열도에 달할 때 비로소 무엇을 태울 수 있는 모체가 된다. 이거는 불은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민주화 운동의 어떤 정신과 결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인상적인 표현을 쓰면 독자가 확 와닿는 거지. 그 다음 밑에 있는 예문을 봐도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어떤 격언을 활용해서 외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저자가 비판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상적인 표현을 강조하시면, 표현을 활용해서 나의 의견을 강조하시면 좀 더 독자가 잘 받아들이기 쉽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요. 한 가지 더 방법이 있죠. 핵심적인 내용을 강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보통 결론에서 본론의 내용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단순 요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말 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정말 독자가 꼭 알아야만 하는, 그리고 이것을 알아서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은 결론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나 본론의 어떤 것들을 간단하게 강조해서 표현. 그래서 본론을 통해 암시되거나 이미 논의된 내용을 마무리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방식은 독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강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중요한 것, 앞에서도 나왔었죠? 본론에서의 내용과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똑같이 써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아니라 표현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 단어 같은 것도 좀 바꿔도 좋고, 이래서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론은 어떻게 쓸 건지, 그 다음 본론은 어떻게 쓸 건지, 물론 본론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이제 썼어. 그럼 이제 이야기를, 글을 다 쓴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그쵸?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퇴고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책 페이지 99페이지요. 첫 번째 줄에 퇴고라는 게 그럼 무엇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퇴고는 글을 올바르게 다듬고 고치는 일. 즉 일단 완성된 글, 이걸 우리가 보통은 초고라고 이야기를 하죠. 초고를 다시 읽어가며 다듬는 일을 말한다. 내가 수업 시간에도 보통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나지만 여하튼 퇴고라는 거는 여러분들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글을 딱 썼는데 이게 초고를 딱 끝마쳤다고 해서 완성된 글이 아니에요. 정말 글을 잘 쓰는 분들은 이 초고는 그냥 초고일 뿐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다듬어야 정말 훌륭한 글이 되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아무리 대가라도 처음 초고가 완성된 글일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가일수록 퇴고에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해서 완성시키는 작업을 수도 없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같은 초짜들은 더 해야지. 그래서 퇴고를 꼭 해야 한다. 그러면 퇴고를 꼭 해야 하는 이유.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썼지만 첫 번째로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이다. 여기도 나왔죠? 초고는 초고일 뿐 결코 완성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고를 쓰고 태고에 많은 정성을 들이면 들일수록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노력과 정성을 들이는 이유는 당연히 독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 있는 글을 쓰기 위함이겠죠.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좋은 글이 되도록 하기 위해 퇴고를 하는 거고, 그거는 독자가 읽기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인 거죠. 여러분들 글이라는 건 누군가가 읽어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독자가 읽기 쉽도록, 그리고 읽었을 때 뭔가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캐치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돼요. 그러려면 퇴고의 과정을 겪으면서 독자가 읽기 좋도록 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독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글을 읽어줄 독자를 위해 우리는 퇴고를 해야만 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글을 쓰는 이유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글을 통해 독자에게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 글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이 글을 다듬고 해서 독자가 읽고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잘 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은 제대로 담았는가? 이런 퇴고 과정을 거쳐서 메시지가 잘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글을 가다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퇴고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알아주세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퇴고란 무엇이냐? 퇴고를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거기 퇴고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책 페이지 9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쫙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유명한 시인 가도가 시문을 다듬는 과정에서 생긴 말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책 100페이지에 보시면 퇴고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요, 여러분들 퇴고를 하는 데에도 원칙이 있고 순서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럼 일단 퇴고 원칙에 들어가기 전에 퇴고의 순서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글을 딱 맞췄어. 쓰는 거를. 초고가 딱 나왔어. 그러면 일단 글을 한번 전체를 쫙 읽으면서 그 글이 흐름이 잘 이어지고 있는지, 맥락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단락, 그 다음에 문장, 그 다음에 단어,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글 전체에서 글 전체를 이루는 단락, 그 다음에 단락을 이루고 있는 문장, 그 다음 문장을 이루고 있는 단어,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점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순서로 퇴고를 해야 한다. 여러분들 책 페이지 100페이지 볼게요. 첫째 줄이요. 퇴고는 글을 쓰는 전 과정에 걸쳐 중간중간 수정하고 다시 글을 마무리한 후에 최종적으로 점토하며 고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퇴고 시에는 완성된 초고를 읽어가며 글 전체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내가 원하던 대로 주제가 완성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서론, 본론, 결론 또는 각 단락마다의 어떤 위치, 뭐 연결,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셔야 돼요. 구조 및 분량, 그 다음에 뭐 서론이 너무 길지 않은지, 본론이 너무 길지 않은지, 본론에서도 어떤 단락은 너무 길고 어떤 단락은 너무 짧지 않은지, 뭐 이런 것부터.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어지는 각 부분의
어떤 논리 전개,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논리적으로 잘 이어져 있는지, 연결성, 그 다음에 단락의 구성과 배치, 이 단락이 위에 있는 단락보다 먼저 나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단락의 위치를 바꾸는 거고, 그 다음 문장과 표현, 주어와 서술어가 잘 호응하는지,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너무 진부하지 않은지, 뭐 굳이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 단어 사용, 너무 어려운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는지, 또는 의미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뭐 이런 거. 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과 요소를 세세하게 살피며 오류나 문제점들을 고쳐 나가야 한다 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고 방법 꼭 아셔야 돼요. 시간이 다 되네요. 이 퇴고의 원칙이요. 1, 2, 3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원칙은 그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